네, 이 시각 증시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 오후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광무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좀 힘듭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시장이 좀 쉽지 않네요. 네. 네. 오늘은 환율도 부담이 되고 네.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은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무려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저는 처음 보는 숫자예요. 1,380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근래 못 봤죠. 네. 일단 이런 분위기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네. 이제 본격적인 수급 매도, 수급 미탈에 나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보다는 좀 최근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네.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진행되는 너무 것 강하네요. 같고 네. 네,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환율이 많이 걸요? 오르니까 네. 예, 다른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 달러가 강하니까 다른 환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먼 미래에 여행 갈 걸 대비해서 네. 지금 환전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환전의 기회다라고 네, 근데,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네. 웃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러니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조금 또 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고환율, 강달러 현상이 우리 시장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사실 특별한 뭐 이슈나 모멘텀이 없다면 계속 네. 이대로 좀 흘러갈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 대응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전장 10시 이전까지 내내 좀 빠지는 모습이었다가요. 네. 그리고 10시 부근 때부터 해서 지켜왔었던 위치가 내내 횡보하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 포인트는 2370포인트를 저점으로 두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라인대가 장 끝날 때까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라면은 투매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안심되는 구간이 아니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이 강도가 내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본격 좀 강한 매도세가 네. 지금 진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지수가 차트적으로 포인트를 지켜가고 있지만은 장 끝날 때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다. 네. 끝날 때까지 좀 지수에 대한 향방과 수급에 대한 추이를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대까지는 관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네. 왠지 시장이 이래서 그런지 네. 대표님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힘을 좀 내 보실 수 있도록 그래도 저희가 오늘 다양한 정보들과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오후장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꼭 살펴보셔야 할 특징주들과 이광무 대표님의 탑픽 종목까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폐배터리 관련주 강세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사실 2차 전지와 함께 또 지금까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폐배터리 시장은 조금은 덜 주목받은 섹터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이 시장의 규모나 앞으로 또 산업은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을 좀 전망해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아직 크게 본격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많이 보급될 것을 염두하고 본다라면은 네. 규모를 6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600조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600조에 대한 키워드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600조 시장이다라는 걸 네.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일단은 폐배터리 시장이 그래도 그만큼 좀 큰 전망을 좀 높게 보는 시장이다라는 거.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면요, 네. 전기차를 통해서 유지 보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엔진, 그렇죠. 배터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나중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한 대를 만들었을 때 가장 비용이 들어가는
부품이 네.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구매하면 네. 그래도 10년, 그렇죠. 오래 20년은 타죠. 타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일찍 교체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다시 한번 또 교체하는 또 부담을 안게 되는데 네. 그때 교체했을 때 혹은 이제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를 만든다면 혹은 폐배터리를 다시 쓰인다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원자재가 아무래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라든지 물류 부담이라든지 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도 재활용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 배터리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산업까지도 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폐배터리 사업은 생각을 못했던 섹터들이에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쓰는 것만 생각했지 이 폐배터리를 또 재활용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시장 600조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폐배터리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좋은 소식,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기아가 독일의 기업인 앙코르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네. 어떤 형태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걸까요, 대표님? 일단은 유럽에서 이 기아차 전기차 모델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교체 시기가 오게 되면은 네. 그 폐배터리들을 독일의 기업에 공급이 되고요. 네. 독일의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네. 이 부품들을 다 분해해서 다른 곳에 또 쓰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 가지 부속품들도 있겠지만은 네. 금속적인 부속품도 있겠지만은 소재의 역할이 가장 클 겁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과 같이 네.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소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양극재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적 소재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네. 좀 노후된 또 폐배터리 안에서도 그런 이제 요소들은 좀 뽑아낼 수 있다면은 다시 또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버려지는 배터리들 다시 한번 많아지겠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배터리가 이 교체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네. 전체 차값의 절반 가까이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차량 한 대를 구매했을 때 네. 쓰이는 기회비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차를 유지했을 때 비용들,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어떤 부품을 교체하거나 노후된 정비를 거를 하거나. 쓰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예상 비용이 있을 텐데 네. 아마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사용 비용이 네.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비용보다는 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지만 얼마만큼 네. 오래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제 막 전기차 시장들이 확대되고 있고 또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배터리의 동력 이러한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또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배터리, 폐배터리 산업들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어쨌든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오전장에서 강세였습니다. 또 성일하이텍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네. 이런 종목들 어떤가요? 일단은 배터리 소재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 네. 회수에 대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대한 기술 연구 개발했던 기업들이 오늘 주목을 좀 받았고요. 네.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와 같이 소재 회사들도 2차 전지 파워트에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네. 정확하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는 사실 좀 시장을 더 경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려진 종목들 중에서는요, 성일 네. 하이텍이 가장 큰 등락을 보이는 종목인데 네. 오늘 장중에 13%대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폐배터리 분해 기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소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뭐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되었던 세비캠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이 종목은 성일 하이텍과 동일하게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4%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한다라면은 뭐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들, MPC라든지 영화테크라든지 네. 이와 같은 종목들도 함께 보는 종목인데 파워 로직스까지요. 네. 이들 기업들도 뭐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등락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성일 하이텍, 세비캠, 영화테크, 파워로직스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대표님께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성일 하이텍입니다. 이 성일 종목은 하이텍.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서 이 네. 자리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맞아요. 종목이고요. 네. 사실 뭐 추천주로서도 이야기 드리고 난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입니다. 네. 상장되고 난 다음에 가격적으로 8만 원, 이제 8만 5천 원 라인 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주가 추세 탄력적으로 좀 기대해 보자. 신규 주기 때문에 탄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성장 때문에 네. 꼭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느덧 가격적인 수익률이 50%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잘했죠. 네. 네. 일단은 성일 하이텍이 지금 신고가까지 경험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뭐 단기 상승이 50% 가까이 되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일부는 좀 챙기자. 그리고 일부는 들고 가자라고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신고가까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익 실현을 못 챙겼던 분들이라면은 일부는 좀 챙겨 놓으시고요. 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짚어주셨던 종목 중에 성일 하이텍 오늘 다시 한번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잡아주셨던 목표가 훨씬 뛰어넘으면서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는 차익 실현하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성일 하이텍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자결제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진짜 이 전자결제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혹시 휴대폰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아이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네, 저는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삼성페이, 그렇죠? 네. 이 페이는 사용을 못 하셨겠네요. 구경만 했죠. 네. 저도 주변에 아이폰 쓰는 분들이 그거 되게 편하냐고 많이들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애플 사용자 분들께서도 네. 페이를 쓰실 수 있게 됐다고요? 뭐 직접 사용해 보셨나요? 삼성페이? 네, 그럼요. 네. 굉장히 잘 애용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편리한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갑을 놓고 다니시나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뭐 가끔 이제 뭐 지갑을 깜빡 놓고 왔을 때 네. 스마트폰이 있지라고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구경만 했고 생각해 보니까 지갑을 놓고 올 때도 가끔 있거든요. 네, 네. 차에 두거나 테이블에 두고 저도 이동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아차차 싶긴 한데 그렇죠. 그런 뭐랄까 좀 아쉬운 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애플페이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은 이제 편의성뿐만 아니라 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애플페이가 존재를 한다면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유입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애플이 본격적인 어떤 앱 기능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런데 애플페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갖춰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갖춰지게 되면은 아마도 애플페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컨텐츠 진입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의 새로운 이 컨텐츠
신사업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신사업들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애플페이 상륙 소식이 이제 오늘은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전에는 뭐 테슬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인데요. 네.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했죠. 네, 일단 애플페이에 대한 상륙은 애플의 컨텐츠 시장에 대한 확장의 모멘텀도 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페이에 대한 수요가 확보된 상태에서 네, 네. 아이폰 유저들에 대한 사용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전자결제 사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 확대가 더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갖춰져 있는 이 삼성페이처럼 네. 애플페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업들이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정보통신이었는데 네.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 장중 내내 상한가에 안착돼 있었던 모습인데 네.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좀 일시적으로 좀 풀렸습니다. 아.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13,400원 라인대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라인대 이탈한다면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같이 추려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네.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시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된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 카드 결제 단말기 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카드 밴사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네. 갖춰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또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이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런 애플페이와 관련한 소식과 함께 상승한 종목 한국정보통신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는 상한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봤던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요. 단말기 관련 종목들이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서울전자통신이라는 종목이 하나 보였는데요. 서울전자통신과 같은 뭐 단말기 관련 종목들 아니면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서울전자통신은 저는 사실 염두하지는 못했었던 종목인데 네. 안 보길 잘한 것 같고요. 네, 크게 네.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주가 가격에 대한 신뢰감이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600원대라서. 네. 그래서 저는 안 볼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전자결제, 예. 뭐 벤사 관심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벤사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에서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주 역할로 크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향후에는 전자결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네.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혹은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와 네. 같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함께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나이스 이와 같은 기업들에 네. 대한 움직임들도 함께 움직임이 남았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정보통신과 같은 이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단말기나 뭐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 뭐 NHN 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와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꼽아주신 전자결제 섹터의 탑픽 종목은? 네, 저는 한국정보통신 아무래도 네. 오늘 가장 큰 탄력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벤사와 또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때문에 네. 시스템 구축 11월 달까지 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대표님?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찍이 오늘 처음 애플페이에 대한 뉴스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이미 이제 풍문으로 그렇죠, 애플페이가 맞아요. 한국에 상륙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때부터 움직임이 시작됐던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7,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2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 그리고 네. 오늘 상한가에 좀 입성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수익이 돼서 저는 좀 좋지만 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사실 부담이 된다. 향후에 주가가 좀 더 좀 쉬어갈 때 네. 추세가 유지되면서 쉬어갈 때 그때 접근하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관망하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네. KG 이니시스나 NH 한국사이버결제나 이와 같은 종목들로 우회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대장주 역할은 이 종목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한 향방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현재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말씀해주셨던 KG 이니시스와 NH 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들로 우회해서 접근해 보시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자결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고요. 마지막 특징주 섹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운주입니다. 팬데믹 속 항만 적체로 큰 폭으로 올랐던 이 해상 운임이요.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거의 뭐 폭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해상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요. 작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해운주 진짜 경기 침체가 심각한가 봐요. 요즘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떡하죠? 네. 해운주? 그동안에는 배가 없어서 난리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물건이 좀 이제 많이 급감에 대해서 네. 배가 놀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물동량이 감소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다급화했었던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피크아웃을 확인하고 나서 가격도 이제 점차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과거보다 여전히 고운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점보다는 분명히 좀 반토막 가까이 내려오긴 했지만 네, 네.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은 여전히 운임 지수가 가격이 높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주의는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네, 네, 흑자 네.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사실은 현대산성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너무 슬픈데요? 네, 그래서 그 추이가 완벽하게 적자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건 아닐 거니까. 네, 네, 네. 저는 그래도 실적은 괜찮을 텐데 다만 이제 이 통계적으로 네. 뭐 10주 넘게 네. 뭐 12주인지 14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연속적인 운임 지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어서 네. 주가가 과거에 이 물동량이 넘쳐났을 때 배가 부족했을 때는 정말 크게 올랐는데 그때 시점을 확인하고 나서 정점에서는 내려온 것은 맞죠. 네. 그러면은 해운주 과거와 같은 물동량이 넘쳐났을 때 네. 그때와 비교해서 주가를 본다라면은 사실은 과거처럼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는 이제 운임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방어해 준다라면은 주가는 좀 반등을 준비하겠지만은 여전히 좀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경기적으로 했을 때 물가 상승이 높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과정으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운임 지수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도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주 선택은 지금은 좀 어울리지 않다. 저는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해운주 하면 대장주격인 HMM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해운 대장주격이 많이 흔들리면서 해운주 전체가 좀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뭐 펜오션 모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좀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여전히 예전보다는 운임 지수가 네. 아직까지는 고운임 속에 있다. 네. 물론 이제 5,000달러 선에서 3,000달러 깨진 위치는 반토막에 가깝지만은 네. 옛날에 1,000달러 수준에서 3,000은 여전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실적은 그래도 시장의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흑자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실적 시즌이 된다라면은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실적 기조에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가를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네. 실적 시즌이 되면은 해운주는 살짝 보자.
그때는 좀 반등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흑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 시즌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이 해운주들 중에서도 탑픽 종목 알려주셔야죠. 네, 실적에서 유리하게 본다라면은 H&M. H&M. 이 종목에 대한 평가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좀 저조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까지 바닥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예상하고 지켜본다라면은 네. 대략 한 10월달, 11월달쯤에 10월. 그때 좀 챙겨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해운주에서 챙겨본다라면은 저는 H&M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모습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11월쯤에는 꼭 한번은 챙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탑픽 종목을 알아보는 특징주 브리프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종목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 시각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주가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목들, 아까는 3개였는데 한국정보통신이 조금 내려오면서 현재는 2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골드앤S, 코리아S 이렇게 두 종목이 상한가인데요. 코리아S는 태풍 수혜주였잖아요, 대표님. 네. 이게 근데 태풍이 다 갔는데 왜 오늘 또 상한가를 만들었을까요? 이 종목이요. 네. 태풍 이 재해복구에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었다가 네.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M&A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니콘 기업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급등세를 더 이어갔고요. 지금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네. 피인수 M&A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아. 추가적인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기간의 상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고점이 어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세를 만들고 있어서 네. 지금은 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8,000원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4배 수익이 좀 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단타를 치더라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 조심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단타로도 좀 위험하다. 벌써 4배나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신중하게 보셔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피인수 소식으로 오늘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상한가 종목 중에 골드앤S, 이 종목은요, 제가 교육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네. 어제도 사실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태풍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원격 수업, 재택근무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 종목들과 함께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네, 일단은 주가가 좀 기사 회생하고 난 다음에 네. 이처럼 좀 모멘텀을 만난 것이 오랜만이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아주 명확하게 뚜렷한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주가가 차트적으로 너무나 좀 괜찮게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면은 중간중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텐션 테스트를 했었고 지금은 일단은 중요한 이평선과 그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아주 쉽게 올렸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내일장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상한가 나온 다음에서는 주가에 좀 조심할 필요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의하셔야 된다,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 2가지 종목 모두 좀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위에 안착해 있는 우리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6.29%, 74%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850원, 9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요, 제가 2차 전지 필수 소재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왜 이렇게 좋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네. 가장 믿음직한 산업 중 하나가 2차 전지가 아닌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이 공장
이미 좀 이제 완공된 공장이 있었고 네. 시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네.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기대감 때문에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네.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 때문에 소재 관련된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미래의 나노텍도 그 중에 한 종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엔 좀 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섹터들, 확실한 안전한 자산들을 찾게 되는 심리 덕분에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재 관련한 기업 미래 나노텍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엘비루셈이라는 종목도 눈에 띄어요. 엘비루셈, 지금 윗꼬리 달고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엘비루셈은 사실 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엘비루셈은 오늘 갑자기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큰 이유 없이 오늘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뉴스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애플의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 정도와 그리고 어제 이야기 언급되었었던 XR. 네. 네,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엘비루셈이 직접적으로 수혜된 것은 없죠.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예전에 엘비루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사실은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야기를 꺼내면서 했던 종목인데 네. 사실 지금 뭐 그 뉴스들이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닌데 뭐 네.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도 좀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는 좀 알기 네. 어려운데 네네.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일단은 뭐 급등세를 좀 멈춘 모습이고요. 네. 지금 오전장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오후장 와서 윗골에 연출되고 있는데 네. 윗골에 연출됐던 지점을 보니까요. 직전에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 매물대를 한번 만들었었던 가격대에서 윗골이가 나왔습니다. 네. 뭔가 이 종목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이 모멘텀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의 거래량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상한가 안착이 못된 점에 대해서 아마도 기존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에 대한 출회가 시장에 대한 저항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존의 장 흐름들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상한가 만들어낸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앞에서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야기 들었는데 네. 지수가 2370포인트를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은 장중에 투매 유발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 시간 동안에 237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때문에 주가가 아주 큰 폭의 뭔가 폭포수 같은 하락은 아니었지만은 네.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했을 때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천억대에서 4천억대 이상으로 매도폭이 좀 증가되었고요. 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환경이 계속해서 장중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네. 외국인의 환차석 수급의 네. 이탈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후반대까지 기지개 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후반대까지 나포까지 물타기는 좀 조심하고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400포인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2,4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367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 저점 만드나 했더니 오후 들어서 저점을 다시 만들었네요. 그래도 오늘 끝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그리고 개인의 수급들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오늘 시장 조금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계경제TV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투를 위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 세계경제TV 입장해 주시면 대표님과 소통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질문들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